불과 1년 전 한국과 2대2로 비기며 황금세대라 불렸던 중국 유소년 대표팀.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사우디에 이어 우즈베키스탄에게도 연속 패배를 당하며 조기 탈락. 월드컵 본선 진출도 물 건너갔습니다. 믿었던 팀의 추락에 중국 축구협회장은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경기 직후 호텔에서 코칭 스태프를 불러 밤샘 회의까지 진행하며 원인 분석에 나섰다는데요. 대체 중국 유소년 축구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난해 중국 U-16 대표팀은 한국과 2대2로 비기며 예상치 못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을 상대로 밀리지 않는 경기 운영을 펼치자 중국 언론은 크게 들떴습니다. 황금세대가 온다. 10년 만의 희망이다라는 헤드라인이 쏟아졌고 중국 축구 팬들도 드디어 유소년 축구에서 반등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에 부풀었죠. 그 기대는 이번 2025 FC U-17 아시안컵에서 현실로 이어질 거라 믿었습니다. 게다가 감독도 일본 출신인 우에무라 게니치 감독을 영입하며 선진 축구 도입이라는 명분까지 세웠죠.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1차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1대2 패배. 2차전에서는 우즈베키스탄에게 1대0으로 앞서다가 또다시 1대2로 역전패. 두 경기 연속 같은 점수, 같은 패턴으로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중국은 조 3위로 사실상 탈락 확정. 남은 태국과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8강 진출은 불가능해졌고 자연스럽게 U-17 월드컵 진출 꿈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더욱 뼈아픈 건 이번 월드컵은 참가국이 기존 24개에서 48개로 확대됐다는 사실입니다. 조별리그만 통과해도 본선 무대에 설 수 있었던 대회였는데 중국은 그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기대했던 세대는 거품이었고 희망을 걸었던 중국 유소년 축구는 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지난해 그 2대2 무승부는 단지 일시적인 착시였던 걸까요? 중국 축구협회 송카이 회장은 이번 대회 결과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전이 끝난 뒤 선수단이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코칭 스태프와 관계자 전원을 불러 모아 밤샘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는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패배의 원인을 낱낱이 분석하며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를 하나하나 따져 물었죠.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기 때문입니다. 송카이 회장은 회의 자리에서 이번 실패가 단순한 경기 결과로 끝나선 안 된다며 현재 중국 유소년 축구의 수준과 시스템 전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배워야 하며 여기서 주저앉아선 안 된다. 이 말과 함께 다음 날 아침까지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회가 끝난 뒤에는 세부적인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서 본인에게 직접 제출하라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구조적인 원인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입니다. 사실 중국 축구협회는 이번 U-17 대표팀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국내 지도자가 아닌 일본인 감독 우에무라 게니치를 영입하면서 선진 축구를 도입하겠다는 파격적인 선택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세대를 황금세대로 보고 집중 투자해왔던 것이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외국인 감독을 데려오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정작 경기력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카이 회장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중국 축구의 뿌리부터 흔들리는 위기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중국 유소년 축구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가장 먼저 드러난 문제는 기초 체력과 수비 집중력입니다. 중국은 두 경기 모두 선제골을 넣었지만
후반에 연달아 실점하며 결국 1대2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집중력도 무너지고 결국 조직력까지 붕괴되는 흐름이 반복된 겁니다. 둘째, 전술 이해도와 조직력이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공을 잘 다루는 개개인 선수는 있었지만 팀으로서 움직이는 힘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패스 타이밍, 위치 선정, 수비 간격 조율 등 기초적인 부분에서 계속해서 허점이 드러났죠. 여기에 감독만 외국인으로 바꾸고 그 외 시스템은 그대로 둔 것도 문제였습니다. 겉모습은 바뀐 듯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껍데기만 선진화됐을 뿐 내용물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독 한 명만 바뀐다고 해서 팀 전체가 달라지길 기대하는 건 무리였겠죠. 결국 이번 조기 탈락은 단순한 경기력의 문제가 아니라 축구 철학과 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불과 1년 전 한국과 2대2로 비겼던 바로 그 팀입니다. 당시만 해도 가능성을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왜 이런 참담한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리 재능 있는 선수들이 있어도 팀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유소년 축구가 지금 당면한 가장 큰 숙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같은 시기 한국 U-17 대표팀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유소년 축구는 KFA가 중심이 되어 전 연령대에 걸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기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과 훈련 매뉴얼, 그리고 선수 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또한 실력 중심의 정기 평가와 다양한 국제 친선전 참여 기회를 통해 선수들은 실전 감각과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잘하는 선수만 키우는 게 아니라 평균 수준 자체를 끌어올리는 훈련 구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중국은 여전히 재능 있는 몇몇 선수에게만 모든 기대를 거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스템보다 개인에 의존하는 방식은 결국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팀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이미 다져왔고 그 성과는 경기력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축구는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지금 이 차이가 앞으로 더 큰 격차로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중국 축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중국은 또 한 번 허상에 속았습니다. 한국과 2대2로 비겼다고 해서 황금 세대라는 착각에 빠졌지만 정작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건 허술한 준비, 약한 체력, 그리고 팀워크 부족이었습니다. 중국 축구는 늘 숫자와 언론에 기대왔습니다. 훈련 시스템이 아닌 이미지 만들기에만 집중해온 결과죠. 진짜 경쟁력은 단기 성적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체계에서 나옵니다. 한국 축구 팬 여러분, 우리 유소년 선수들을 더욱 자랑스럽게 여겨도 좋습니다. 눈에 띄는 스타 한 명이 아닌 선수 전체가 균형 잡히게 성장하는 구조. 그게 바로 우리가 세계 무대에서 살아남는 힘입니다. 중국은 앞으로도 외국인 감독을 데려오고 돈을 쏟아붓는 단기 투자를 반복하겠지만 그 방식으로는 절대 한국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진짜 경쟁력은 말이 아니라 경기장에서 증명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